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재무회계하고 원가, 객관식입니다.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항수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재무회계가 30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10개가 나오죠. 네, 총 40개다. 안 좋은 전략은 재무회계만 올인하겠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요거는 수율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투입 대비 산출이 이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점수가 팍팍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는 조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한 7개 정도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개 정도를 이 원가 관리 회계에서 확보가 되면 이 재무회계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한결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원가 관리 회계 요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좋겠고, 공부하는 요령은 뭐냐면 회독수를 높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회독수라는 게 반복이죠. 반복을 하면은 이제 뭐가 좋아지냐면 스피드가 생깁니다.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독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좋겠고, 그러려면 뭐냐면 표시를 꼭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이 객관식 요 문제지 여기다가 깨끗한 상태로 놔둡니다. 왜 깨끗한 상태로 놔두세요 했더니 나중에 자기 혼자이면 다시 풀어보겠다. 근데 그 방법보다는 뭐냐? 반복을 해서 여러 번 풀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손으로 푸는 것도, 이게 회독수를 높인다는 것은 손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명상을 하는 거죠. 눈을 감고 얘를 어떤 식으로 풀겠다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룹핑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재고자산에 보면 매출 총 이익률법이다. 이게 한 뭐 10개가 있다. 이게 하나의 그룹입니다. 뭐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게 한 뭐 20개. 이게 하나의 그룹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하실 때,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걸 쭉 다 풀어보잖아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뭐 매출총이익법 한 2개. 그 다음에 여기 재평가 한 4, 5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트를 지어놔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책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일이 걸렸다. 객관식 책을 5일. 그럼 얘가 5회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 그게 뭐냐면 주기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매출총이익률법을 한번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는데 이제 며칠 안 걸리잖아요. 이 텀이 짧으면 짧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같이 요거를 하루에 한 번씩 봐두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3월 달에 실시한 모의고사인 거죠. 여러분, 모의고사라는 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표시를 하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 답을 체크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틀린 지문이 있으면 그 틀린 지문을 빨간색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표기를 반드시 해둬야 된다. 대신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 번 책을 봐야 된다. 꼭 손으로 안 풀어가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눈으로라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 풀어야겠다. 이걸 눈으로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실력 향상에 이제 도움이 되고 절대 이제 시험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 범위예요. 이렇게 우주가 확장하듯이 시험에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특이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의 기본 심성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계학 출제하는 교수님은 회계학을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험장에 들어가면 자기의 잘남을 과시할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지, 나도 그 잘남에 뭐 동참하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회차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닫아야 돼요. 확대되더라도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한다. 이게 이제 시험의 범위가 되겠어. 공부하는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된다. 대신에 일정 범위를 한다면 뭐냐면 깊이를 좀 조절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안정적인 합격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얕은 지식으로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거의 점수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연차가 쌓이니까 우리한테 분명히 깊이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하더라도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까지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선생님 저는 한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회계가 이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통해 회계 문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그 수급 조정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0문제는 풀만하고 나머지 20개가 아주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 보고 나오면 다 곡소리 나는 거예요. 혹시나 꽈락 맞는 거 아닌가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20문제만 쉬우면 꽈락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해 두시고 약간의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책을 좀 보겠어요. 책.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자, 그래서 그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아니고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서론. 그 서론에 보시면은 제가 가운데 그 2페이지죠. 2페이지 가운데쯤에 어떻게 객관식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좀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안 읽어보시면 많아가지고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죠. 시간 내 40개 푸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시험 자체가 80점 만점이에요. 80점 만점. 그러니까 수석하는 사람이 100점 맞는 게 아니고 그냥 80점 언저리 맞으면 그 사람이 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객관식 문제 40개를 다 푸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뭐냐 선택과 집중이죠. 무엇을 풀지 말지를 사전에 정해 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책을 공부하면서 해야 될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뭐 하냐면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모의고사를 이제 막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풀었으면 채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채점하기 전에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0개라면 몇 개 맞췄을 것 같다. 뭐 한 20개다, 뭐 25개다. 이걸 적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채점을 해봤더니 이게 유사하게 나오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난 30개 맞힌 것 같다. 알고 보니 한 15개 맞췄어요. 실수 등이 되게 많고 함정에 많이 빠지는 거죠. 이런 분들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평상시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보거나 하면서 맞았다, 틀렸다. 그리고 사실은 찍은 것 중에도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점수에 반영해서 몇 개쯤 맞힌 것 같다. 이걸 적어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수를 하지 말자. 시험에서 제일 한이 많이 남는 게 이제 실수로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시험을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면 그래서 자꾸 뭐 하라고요? 표시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체크를 해두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 등이 있고요. 이렇게 또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체크를 잘 해두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셋째입니다. 너무 특이한 객관식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배제를 시켜야 될 부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문제는 시험장에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시험장이다. 그럼 시험지를 받았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한 8개, 이게 한 20%쯤 되는데 8개의 문제를 사인펜을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띡 보면은 그러니까 회계가 좋은 점이 질문하고 보기 지문만 딱 봐도 내가 얘를 봤다 안 봤다 풀 수 있다 없다가 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1호 문제죠. 기준서에 있는 문장을 내는데
우리가 즐겨 보는 것도 있고 보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보지 않는 것들은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5개 지문 중에서 한 3개나 4개를 알고 하나는 정말로 엉뚱하고 좀 생뚱맞기도 하고 잘 안 하는 부분이 그럼 걔는 넘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5개를 다 움켜쥐려고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의 특징이 뭐냐? 명백히 답이 2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지문이 뭔지 몰라도 답을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주의할 것들이 있죠.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는, 1차 시험이 뭐 100여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그죠? 뭐 100일도 안 남았다. 근데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한 문제씩만 개선을 해도 또는 일주일에 한 문제씩만 현재 상태에 비해서 개선을 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제일 앞에 그 13페이지를 가보세요. 13페이지. 자, 13페이지 보시면 자, 회계 이론이 되겠죠. 자, 먼저 개념체계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 6은 주어를 잘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한국회계기준위원회, 동그라미 2번도 두 번째 줄 기준위원회, 동그라미 3번은 재무제표 작성자, 4번은 감사인, 5번은 재무제표 이용자, 6번은 기준위원회 업무활동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 뭐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틈틈이 기준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서 뭐 혹시 뭐 개정된 거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아무튼 개념체계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고요. 결론은 뭐냐?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면 얘는 다 맞는 문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어를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줄이 시험 문제 따라서 미쳐보세요. 이 개념체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념체계와 기준하고 서로 충돌한다면 뭐가 우선해야 된다? 기준이 우선한다. 개념체계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우선한다. 골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시로 개정되죠. 헌법하고 개념체계를 이제 유사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헌법도 개정되는 것처럼 개념체계도 개정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죠. 그래서 유일한 기본 과정이 뭐냐? 그게 계속기업입니다. 계속기업. 그래서 발생기준이라는 게 삭제됐다. 뭐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그 뜻이 뭐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거라는 가정이다. 계속기업의 반대말은 청산기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화살 표시를 잘 보셔야 돼요. 자산을 미치어보세요. 역사적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죠. 만약에 회사가 청산기업이면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한다면 뭐예요? 현 시세를 알아야겠죠. 시세가 아니고 최초 취득할 당시 가액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역사적 원가고 계속기업 때문이다. 그래서 네모박스로 정리해놨습니다. 유일한 기본 과정이 계속기업인데 거기서 파생된 개념이 일단 역사적 원가죠. 취득 원가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죠. 어떤 자산을 샀는데 5년간 쓴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청산기업이라면 사온 돈, 그러니까 지출된 돈이 다 올해 비용이죠. 상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동, 비유동을 따지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 뭐예요? 다 그냥 유동인 거죠. 다 현금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파생 개념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14페이지. 3번이죠? 3번 별표 치시고.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게 원래 IFRS가 들어오면서, 즉 2009년도에 한번 손질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또 손질냈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여기가 교수님들 사이에 옥신각신 서로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기준서에 보면 서로 격렬한 논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아무튼 두 가지가 있어요. 가로 1번이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고요. 가로 2번이 보강적 질적 특성. 근데 근본적인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가로 1번 목적 적합성. 가로 2번 충실한 편이죠.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편이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문장을.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세 가지예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 그러니까 예측은 미래를 예측한다. 그 다음에 확인이란 건 과거를 확인한다. 얘는 문장만 봐도 알아요.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중요성 별표 치시고. 뜻을 아셔야 돼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미쳐보세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요하다. 즉 목적 적합성의 뜻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게 목적 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래서 비고라는 또 시험 문제입니다. 해당 기업의 특이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다. 그 얘기가 뭐냐? 회사마다 중요성의 기준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특이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 이런 말 썼고요. 결론은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준을 만드는 데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권한이 있지 않냐. 그래도 얘가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임계치라든가 계량 임계치라든가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중요성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기준위원회가 뭐 금액이 100만 원부터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이죠. 충실한 표현의 키워드 문장을 발췌해 봤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완전한 서술, 그리고 중립적 서술, 그리고 오류 없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완전한 서술이죠.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미쳐보세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즉 누락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정보를 포함하라. 그 다음에 중립적 서술이죠.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미쳐보세요. 편의가 없다. 불편이란 말을 썼습니다. 편의가 없다. 불편. 치우침이 없다. 그게 중립적이다는 뜻입니다. 의도가 없다. 그런 말이고. 자, 오류가 없죠. 얘가 좀 더 중요한데 현상 기술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미쳐보세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다. 절차상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절차상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절차상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보강적 질적 특성.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이죠. 자, 비교 가능성은 뭐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 바로 비교 가능성이다. 그리고 거기다 좀 써보세요. 뭘 써야 되냐? 일관성이 있죠. 그리고 통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게 그게 비교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죠. 둘은 같지 않다. 둘은 같지 않다.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통일성은 비교 가능성이 아니다. 이런 말 나오니까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게 비교 가능성이다. 그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일관성, 통일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죠. 비교 가능성이 목표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도움을 준다. 일관성이 목표고 비교 가능성, 일관성을 달성하는 도움을 준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다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이 이 둘을 포함한 큰 개념이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번 검증 가능성이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인데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적시성은 뭐냐?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 재무제표, 반기 재무제표 이게 다 적시성과 관련돼 있다. 자, 이해 가능성이죠.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해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려운 걸 빼야 돼요. 어려운 거를 삭제하자, 빼내자. 어려운 걸 빼내면 뭐가 되냐? 완전한 서술이 안 되니까 충실한 표현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원가 제약이 나와 있죠. 걔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효익이 있고 원가가 있죠. 그래서 원가는 절대로 효익을 넘을 수 없다. 그게 원가 제약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재무제표에 기본 요소가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주의할 거는 자본 변동표에 보면 용어가 나와요. 거기 소유주 투자,
소유주 분배가 나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 소유주 투자, 소유주 분배. 자, 그래서 걔는 뭐냐? 여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주주가 있죠? 이 주주가 소유주예요. 주주의 돈이 회사로 들어간다. 이게 소유주 투자예요. 회사께 주주로 간다. 이게 소유주 분배죠. 그러니까 얘는 증자가 되고요. 얘는 감자가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둘 게 이거예요. 얘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거예요. 얘는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 회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소유주 투자, 소유주 분배는 언제 쓰여요? 우리 이런 거 나오죠?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총 포괄 손익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주 투자죠. 그 다음에 소유주 분배. 이게 자본주의 접근법 해가지고 이익 구하는 거. 요거 할 때 쓰인단 말이에요. 소유주 투자, 소유주 분배. 자, 고기를 좀 봐두시고. 자, 현금표는 세 가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때 시험 문제 대부분 다 어디서 나와요? 영업활동. 이 영업활동 현금 두 가지가 있죠. 직접법이고 간접법이 있다. 기억나시죠? 직접법, 간접법.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자, 16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이죠. 인식이란 말은 귀속식이라고 했어요. 자산을 언제 인식할 거냐? X1년도, X2년도냐?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때 인식 기준에 보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산이라면 미래 경제적 기업에 유입되거나 부채라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높다. 매우 높다가 아니고 높다. 구성 요소별 인식 기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수익 같은 거 보면 실현 기준, 그리고 가득 기준이죠. 그 가득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익 가득 과정이 완료된다. 수익 창출 과정이 완료된다. 그게 가득 요건. 그러니까 가득이 되기 전에 돈을 먼저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해서 부채가 돼야 된다. 그죠? 선수금이라고 해서 부채가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건네 인도하기 전에 돈을 먼저 받으면 왜 우리가 부채라고 하냐? 이렇게 내가 해준 게 없단 말이야. 앞으로 해줄 게 더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표 밑에 보면 6번 재무제표 기본 요소의 측정 속성이죠. 가로 1번이 역사적 원가주의, 가로 2번은 공정가치고요. 오른쪽 가로 3번 기업 특유 가치죠. 이거 어디서 나와요? 회수 가능액 구할 때.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때 이제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상각 후 가액이죠. 얘는 언제 나와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라든가 뭐 사채,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 후 가액이 된다. 이때 네 번째 줄만 미쳐보죠. 상각 후 가액 측정에 사용되는 이자율은 현재 시장 이자율이 아닌 역사적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 취득 당시 시장 이자율이죠. 현행 시장 이자율은 뭐냐? 그건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를 구할 때 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순실현 가능가치 있죠? 우리 NRV, 재고자산 할 때 쓴다. 그 다음에 이행가액이 된다. 자, 이때 읽어보겠습니다. 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는 정상적 기업활동 과정에서 미래 당해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 등가액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걸 예상되는 겁니다. 그게 예상 판매가액에서 그러한 전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해, 차감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는 예상 판매가액에서 비용을 빼야 되겠죠. 예상 판매가액은 돈이 들어와요. 비용은 나가니까 빼란 말이에요. 근데 이행가액은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 이행가액은 미래 그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될 현금 또는 현금 등가액에서 그러한 지급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미쳐보세요. 가타내겠죠. 얘는 갚는 것도 돈이 나가고 이 비용도 돈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가액은 당연히 현재 시점 가치로 환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자, 얼추 봤고요. 회계 주체 이론은 안 봐도 돼요. 자, 오른쪽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자, 1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답은 4번이죠. 개념체계가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개념체계는 특정 회계 기준에 우선한다. 아니죠. 기준이 우선하죠. 개념체계는 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죠. 이 예상 문제죠. 4번이. 이미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요. 이렇게.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아까 제가 주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회계기준 제정기구죠. 한국회계기준위원회를 얘기하고요. 동그라미 2번은 감사인, 동그라미 3번은 이용자, 동그라미 5번은 작성자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다 맞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틀리게 하면 문장이 너무 어색해집니다. 이렇게. 자, 그 밑에 2번 해보세요. 2번. 자, 2번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죠. 감가상각 밑줄 쳐보시고. 관련된 게 뭐냐? 답은 3번인데요. 그게 이제 1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죠. 계속기업의 1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계속기업의 기본과정과 관련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 있잖아요. 회사가 쭉 갈 거기 때문에 상각하는 거예요. 회사를 지금 정리한다면 상각이 뭐가 없죠. 나간 돈이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 5번. 보수주의가 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써보세요. 우리 손상차손하고 재고자산의 저가법이 있어요. 이게 보수주의죠. 보수주의는 뭐예요? 가액이 올라가는 건 인식하지 않고 떨어지는 건 인식하죠. 안 좋은 거. 최악의 상황만 보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그게 바로 보수주의. 그런 내용이 나와야 보수주의가 된다. 그 다음에 1번 중요성의 원칙은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통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철로 된 쓰레기통이다. 이게 10,000원짜리인데 한 10년 쓴다. 이게 자산 잡은 다음에 1,000원씩 상각해야 돼요. 그럼 과연 그게 의미가 있냐? 그냥 대부분 다 산 다음에 소모품비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이런 거 나오면 그게 중요성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실현주의가 있죠. 걔는 써놓으세요. 수익에만 나와. 수익은 실현된 시점에 인식한다. 그게 실현된 시점이 인도기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발생주의하고 유사해 보이지만 다르다고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구매해가지고 얘를 제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한다. 그리고 대금을 회수한다. 그러면 선을 이렇게 쫙 자르면 뭐냐? 이게 현금주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수익을 잡으면 이게 발생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주의는 돈이 딱 들어와야지만 수익이다. 그러면 돈 들어오기 전에 수익 잡을 수 있으면 그게 발생주의인데 사실은 이때 수익을 잡지 않아요. 언제 잡냐? 이 시점에. 이게 수익이 실현된 시점이다. 그러니까 발생주의가 이 전체라면 그 중에 한 점. 이때 수익을 잡는 거 우리는 뭐라 부르냐? 실현주의다. 이걸 우리는 실현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실현주의는 수익에만 나와요. 실현주의는 수익에만 나온다. 그런데 이게 여기는 감가상각비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2번 같은 거를 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화폐단 이런 것들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으니까 답은 3번이다. 자, 밑에 이제 3번 한번 해봐요. 3번.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먼저 얘는 뭐냐면 원래 회계 시간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그래도 4번 질문을 먼저 보세요. 회계 정보는 시장 경제에서 미쳐보세요. 희소한 경제적 자원, 걔를 뭐라 하면 그게 돈이에요, 돈. 돈이 자본 시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도움을 준다. 효율적 배분이란 말은 뭐냐? 돈 되는 쪽에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높아져야죠. 돈 되는 쪽에. 돈이 안 되는 쪽, 사양산업, 그쪽은 주가가 낮고 돈이 글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부를 딱 열어보면 알아요. 장부를 열어보면 이게 올라가는 사람인지 떨어지는 건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회계의 역할은 써놓으세요. 효율적 자원 배분이. 그게 회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걔는 또는 5번입니다.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되는 산업 쪽을 육성을 해줘야 돼요. 거기 나와 있죠. 정부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회계 장부를 보고 이익이 많이 나는 쪽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번. 회계 정보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쳐보세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인 행위인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 대리인이 경영자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게 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자기 만족. 예를 들어서 난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뭐 양키스 구단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를 막 그런 구단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막 돈을 풀어가지고 운동선수 확보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우승을 했다. 우승해도 이제 저는 만족스럽지만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지가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명문 구단을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기업은 야구 명문 구단이 아니고 자동차를 잘 만든다든가 반도체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도덕적 해이죠.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그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경영자랑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경영자가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입사하면서 뭐라 합니까?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뭐 뽑아만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뽑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이런 게 다 도덕적 해이가 된다. 또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은 사실은 4번과 관련되어 있어요. 회계 정보는 경제 실체 간 자원의 이동. 그게 효율적 자원 배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실체 내, 한 회사 내에서도 도움을 주고요. 자원 배분에. 그러니까 한 회사 내에서도 돈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투자하면 거기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뭐냐? 경제 실체 간 자원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경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거기가 잘못됐죠. 거기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 경제 실체 내에서의 자원 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풀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보시면 4번 지문이죠. 역시 얘도 마찬가지예요. 참고용으로 좀 봐셔야 되는데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2번 지문이에요. 자, 회계 기준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디서 써보세요. 그게 규칙 중심이에요. 전문가적인 판단이죠. 써보세요. 원칙 중심이다. 그게 IFRS입니다. IFRS는 규칙 중심이 아니고 원칙 중심이다. 2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1번도 중요한데 그럼 IFRS를 쓰면 뭐가 좋냐?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게 회계 투명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된 기준을 쓰게 되면 다른 나라들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1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른 나라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죠. 무슨 말? 돈을 조달하려면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차입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준을 만들었으면 이걸 IFRS로 다시 작업해야 돼. 이렇게 다 돈 들어가서 작업,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제출했다. 근데 이제는 IFRS로 하니까 만드는데 번역만 하면 되죠. 옛날엔 기준이 달랐으니까 IFRS로 다시 하려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번역만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지문이 중요하고요. 자, 5번은 참고용으로 보세요.
KIFRS의 한국채택국제기준. 걔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한국채택국제기준을 기초로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 거기다 비추셔보세요. 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공표된다. 그래서 이걸 바꿔요.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기준위원회에 보고하는 공표, 이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을 민간단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는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국가기관이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번 지문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두 번째 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누가 제정하냐? 기준위원회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제정을 해야 된다. 아셨죠? 이걸 갖다가 위치를 바꿔요. 금융위원회가 제정하고 기준위원회에 보고하는 공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정을 금융위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민간단체인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해야 된다. 5번 지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뭐 이미 시간이 원체 많이 지나가지고 뭐냐면 이게 2010년도에 나왔잖아요. IFRS 도입 첫 해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4번처럼 2011년도부터 모든 주권 상장법인이 의무 적용하고요. 원하는 기업은 빨리 할 수 있어요. 2009년도부터. 근데 이제 이런 지문은 안 나올 거예요. 이미 시간이 지금 벌써 2015년도니까 이런 건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입니다. 3번. IFRS는 연결 재무제표다. 걔는 중요하다고 했죠. 연결 재무제표다. 이렇게. 근데 거기는 소규모 회사도 포함됩니다. 얘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2번 지문, 그리고 1번 지문, 그 다음에 5번 지문.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6번.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근본적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더라도 목적 적합성이죠. 근본적인 거 맞습니다. 2번. 예측가치, 확인가치 나와있죠. 근본적인 거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중요성이잖아요. 근본적인 거 맞잖아요. 목적 적합성이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다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비춰보세요. 충실히 표현해야 되죠. 충실한 표현. 근본적 질적 특성이잖아요. 답은 5번이에요.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을 표시하면 이해 가능하게 된다. 이게 뭐죠? 이해 가능성. 제가 받는 제일 많은 질문, 선생님 5번 질문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린 게 아니고 분류가 다른 거죠. 얘는 비교 가능성이니까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맞는 거 틀린 거 이게 아니고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죠. 그럼 보강적인 게 들어갈 거다. 그럼 보강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비교 가능성이다. 검증 가능성이다. 적시성이다. 이해가. 이 네 중에 하나가 답일 거란 말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6번 같은 문제. 자, 오른쪽 8번 문제를 해보세요. 8번. 꼭 풀어봐야 될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체크하시고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답이나 이걸 다 표시를 해둬야 돼요. 그래야 여러 번 볼 수 있다. 후의를 기약하지 마시고 표시를 꼭 해두란 말이에요. 제발. 답도 다 체크하고 대신에 여러 번 보라. 그게 합격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자, 개념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게 뭐냐. 자, 기업 실체의 외부 감사인은 기업 실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1차 책임이 있다. 1차 책임 누가 있어요? 경영자한테 있다. 경영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회사에 경영자가 있고요. 자, 여기 주주가 있다. 자, 여기 감사인이 있다. 그럼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감사인한테 보여줘서 확인 도장을 받고 주주한테 제출한다. 그럼 이 재무제표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소송 걸어야 되잖아요. 주주는 누구한테 거냐? 얘한테 걸라는 뜻이에요. 얘가 1차 책임. 1차 책임. 감사인한테 있는 게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인이 있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 작성자인 경영자한테 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 질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근본적인 게 있고 보강적인 게 있다.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질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원가 제약이죠. 비용이 효익보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비용이 효익보다 작아야 된다. 거기를 체크해 놓으시고. 5. 회계 항목의 성격, 크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 차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의 정보는 질적 평가가 불필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답은 1번인데 1번 지문을 기억하세요. 8번의 1번 지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22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22페이지 보시면 11번 문제가 있습니다. 11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11번. 자, 내용을 보죠.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 개념 체계와 기준이 상충되는 경우 기준이 우선하죠. 맞습니다. 자, 2번.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기업이 그 경영활동을 청산할 의도가 있더라도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하면 안 되겠죠. 청산할 의도가 있으면 계속 기업의 가정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답은 3번. 4번. 비용은 미쳐보세요. 자산 감소, 부채 증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은 감소해야 돼. 감소. 그 다음에 동그란 5번입니다.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서 자산 부채 영향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은 자본 유지 조정으로 처리됩니다. 그 문장 하나 기억해 두세요. 5번은 그냥. 그래서 실제로 11번 문제가 이게 관세사 2010년도에 나왔잖아요. 2번 지문이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2번 지문은 2011년도 9월 9일 날이니까 사실은 2011년도 시험에서도 이게 아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험으로 보면. 자, 아무튼 11번 문제 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외우시라고 이제 보강적인 거.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비교 가능성. 동그라미 2번 검증 가능성. 우리 책의 순서가 동그라미 3번 적시성. 동그라미 5번 이해 가능성이죠. 답은 1번. 중요성은 어디 들어갑니까?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 안에 들어가잖아요.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 그거 자꾸 외워두셔야 돼요. 답은 1번. 13번은 좀 이따 풀고요. 그 다음 그 밑에 14번 해보겠습니다. 14번. 자, 14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자, 답이 이제 2번이니까 2번을 먼저 해보죠. 지출이 발생했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을 인식하면 안 되고 뭘 인식해야 돼요? 비용을 잡아야지, 비용. 답은 2번입니다. 기준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기본서에 가보면 있죠. 나머지를 먼저 보죠. 자, 3번 지문이 뭐냐? 경제적 효익이 여러 회기간에 걸쳐 발생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가 뭐죠? 감가상각을 얘기하죠. 감가상각. 그러니까 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4번도 2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자, 4번 지문.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또는 기대되더라도 재무상태표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조건을 원래 충족하지 못하면 원래 비용이었고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감가상각하는 겁니다.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럼 상각을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효익이 없으니까 상각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제품 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분개를 써보세요. 차변의 제품 보증비.
대변의 제품 보증 충당무채. 충당무채를 하게 되면 차변에 자산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온다? 비용이 나온다. 5번 지문이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어요. 어떤 항목이 재무제표 요소에 부합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석에는 공시될 수 있어. 써보세요.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해. 왜?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높지 않다. 하지만 부채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만 기준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충족을 못하죠. 걔는 주석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 아무튼 그런 거 잘 보시고요. 자, 그 밑에 15번도 해보세요. 15번. 시험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이상은 거의 안 나와요. 여기 있는 문장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 맞고요. 검증 가능성. 그 다음 뭐예요? 적시성이죠. 적시성 이해 가능성. 중립성은 아니에요. 중립성 어디 나오냐? 충실한 표현은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이죠? 충실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새로운 재무보고 기준을 미쳐보세요. 전진적인, 이게 전진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회계 변경에서 배웁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구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쓴다. 그럼 전진법을 쓰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적 적합성이나 충실한 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뭐 하란 말이에요? 회계 변경을 하라. 회계 변경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죠. 외우셔야 돼요. 목적 적합성과 이해 가능성. 이러면 틀려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검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죠.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 남남끼리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하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고 걔는 뭘로 해야 되냐? 점 추정치에 될 필요는 없죠. 점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점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범위로 나타내도 되죠. 점 추정치에 된다면 틀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것은 그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해요.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틀렸어요.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건 신만이 가능한 거죠. 자, 16번에 보세요. 그거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6번. 자, 16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4번이니까 4번을 먼저 보죠.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등 이 둘 모두의 근거에서 미쳐보세요.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는 충실한 표현에 관련된 게 아니고 목적 적합성이고요. 특유한 측면이라는 건 뭐냐? 회사마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나머지를 보죠. 자, 동그라미 5번을 보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박식하고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부지런한, 그죠? 정보 이용자보다는 모든 수준의 정보 이용자들이 자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 되죠. 말도 안 되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계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어디 나오죠? 이해 가능성 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가능해야 되니까 무조건 쉬워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 아니다. 그러니까 회계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자, 동그라미 3번.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 기술의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미쳐보세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따라서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함을 의미한다. 아니죠. 그 위에 15번 문제 5번 지문을 보면 돼요. 그게 원래 기준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비교 가능성은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좋은데 거기까지는. 즉
목표는 뭐예요? 비교 가능성이 목표, 큰 개념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에 도움을 준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개념책에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한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고요. 답은 4번이 돼요. 답은 4번. 자,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